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한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동물보호법 총론 및 준수와 관련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조금 법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셨을 텐데, 오늘은 패티께 배우고 실천하기 라는 주제로 오늘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분들 패티켓에 관해서는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아직 반려인이 안 되신 분들, 또 앞으로 반려인이 되고자 준비하시는 비반려인들께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인데 제가 여기서 실습을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어쨌든 조금 더 지난 시간보다는 덜 부담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더 여유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기르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삼둥이 3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고 있고요. 그 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또 다양한 반려동물 키우게 했었습니다. 주로 설치류를 많이 키웠는데요. 쥐 종류, 기니픽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키우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무엇보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 그것은 무엇보다 요즘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가족 간에 서로 교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무엇보다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밑으로 우리 셋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코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코코라는 강아지 이름을 갖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어려 보이죠? 아주 귀엽습니다. 제가 여름에 생맥주 한잔 하러 가면 옆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 꼼꼼을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에 저한테 이렇게 아주 애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애교가 철철 넘치는데 사실은 얘는 수컷이고요. 물론 중성화했지만 그리고 3살 때 제가 입양을 해서 지금은 12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 훨씬 어르신입니다. 이미 70대 중반에 접어드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소형견들이 많이 그렇습니다만 유전적인 질환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매일 또 약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의료비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얘도 그렇게 의료비가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수의사가 키우는데 의료비가 왜 들어가나? 맞습니다. 수의사가 키워도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여기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요. 얘들도 제가 6개월 때인가 입양을 한 고양이입니다. 여기 있는 이놈은 러시안 블루인데 아주 눈이 아주 이뻐요. 에메랄드 빛에. 그리고 또 털도 굉장히 색깔이 곱고 옛날 러시아에서 귀족들이 키우던 고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모종이고요. 근데 굉장히 사람한테 친화적입니다. 아주 고양이 중에서도 특히 친화적인 고양이라서 여러분들 고양이 하면 에이 징그러, 그리고 너무 시크해, 그리고 너무 도둑고양이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반려동물 꼭 키우고 싶은데 나 혼자 사는 1인 가족이야 하면 저는 반려견보다는 반려묘를 추천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반려견은 특히 분리불안증의 위험성이 있고요. 근데 고양이는 혼자 잘 놉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단 가격이 반려견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입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레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뽀또가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털이 흰 색깔에 갈색이 약간 섞여 있는데 노르웨이지언 포레스트 캣이라고요. 노르웨이 숲고양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기 눈을 좋아해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많이 키운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 고양이는 산책도 가능해서 하네스를 차고 산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시킨 적이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요. 집에서 둘이서 싸우지 않고 너무 잘 놀고요. 이 형과 엎치락 뒤치락까지는 안 하지만 뭔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얘가 형이죠. 조금해도 아주 형의 행세를 톡톡히 합니다만 제가 없을 때는 아마도 이 둘한테 치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즐거운 생활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패티켓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내용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보도한 지난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보도자료를 잠깐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이 패티컷 관련해서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 홍보를 위해 가지고 전국 주요 산책로 등의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활용해서 이 동물보호법령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 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죠.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그 업체의 영업정지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또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를 해서 동물 학대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강화를 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유기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과태료는 행정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제가 범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금액이지만 벌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벌금은 완전히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 범죄 기록에 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반려동물을 유기하게 되면 이렇게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위반할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난 3월이나 4월 또 중에 여러분들이 도로상에서 또는 이 교차로에서 이런 현수막을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봤는데요. 이 현수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지는 패티켓, 모두가 행복한 산책길. 그래서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 목줄, 가슴줄 및 인식표를 꼭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 주세요. 간혹 여러분들 반려견과 산책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줄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심지어 2m가 아니라 3m, 4m 이상 이렇게 쭉 마음대로 걷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위에 사람들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2m 이내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패티켓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강의 내용은 이것만 아셔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만으로 끝나면 저는 이 시간 40분을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농식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문화 패티켓입니다. 여기에 기억해야 할 5가지 패티켓 수칙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반려인 대상, 그리고 비반려인 대상의 5가지 패티켓 수칙이 나오는데, 먼저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패티켓 수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에는 목줄, 가슴줄 및 인식표를 착용하는 게 필수다. 심지어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필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과태료는 목줄을 미착용했을 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인식표를 미착용했을 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까지, 그리고 맹견의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시, 군, 구청 또는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 동물 등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개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고양이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농식품부에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고양이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기 동물 등록 대행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인근에 또 여러분들 동물이 단골로 하는 동물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에는 배변 봉투도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똥 싸고 그냥 나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배변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소변도 일부 구역에서는, 공용 구역에서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위반시 과태료는 1차, 2차, 3차에 따라서 10만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맹견 소유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또한 책임보험도 의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맹견의 종류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위반시 과태료도 3차까지 해서 300만원까지 해당이 되는 것.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라고 패티켓 수칙의 5가지가 반려인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반려인이 해당이 됩니다.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입니다.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주세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대형견 또는 맹견의 경우, 멋있게 생겼다, 무섭게 생겼다, 잘생겼는데 해가지고 네가 셌냐 내가 셌냐 하고 한번 이렇게 눈싸움 해보자, 이거 자칫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에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간혹 보게 되면은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남의 집에 아이를 보고도 아이 예쁘다 귀엽다 해가지고 막 볼을 만지고 볼을 부비고 심지어 뽀뽀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가서 멍 하고 짖거나 또 예쁘다고 또 이렇게 좋다고 막,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좋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왜죠? 얘가 놀래서 어떤 돌발 행동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려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간혹 비반려인 중에는 반려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이 불쾌한 언행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맹견 소유자의 법정교육 이수는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내용만 알아도 사실은 기본적인 패티겟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다 구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건국대학교에 캠퍼스타운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후원을 하고요. 우리 광진구가 우리 건국대학교가 속해 있는 광진구와 함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이제 금년으로 이 사업단도 마칩니다. 저도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지금 같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2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너와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패티켓 지침서라고 해서 이미 이렇게 해서 패티켓 지침서를 브로셔로 해서 만들어서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보다 굉장히 상세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국대학교의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큰 주제로 KU 반려동물 산업과 문예의 거리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금년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로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교육 사업은 한국 반려동물 아카데미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패티켓이라는 말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예의범죄를 뜻하는 에티켓의 합성어입니다. 이미 이것은 여러분들 아마 패티켓이라는 용어는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결국 패티켓이라는 것은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 뿐만이 아니라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까지 같이 좀 우리가 알고 공감해서 지켜나가야 될 성숙한 사회적 에티켓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반려인 및 비반려인이 같이 지켜야 할 패티켓 수칙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실제 반려인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반려동물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전부 12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체크리스트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티켓 수칙입니다. 반려인 및 비반려인 다 공용으로 지금 만든 것이고요. 아까 농식부에서는 5가지 수칙으로 그것도 반려인 비반려인 별도로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총 7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 한 장이 다 끝입니다. 요 내용만 아시면 패티켓 수칙은 끝나는데요. 지금 글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용이 아까 그 농식부 패티켓 수칙하고 많은 부분 거의 중복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2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행법과 약간 다른 점,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감수를 한 것이 아니라서 이후에 발견을 했습니다만 현행법과 약간의 오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오류를 또 찾아보는 재미를 위해서도 그냥 이 내용을 수록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패티켓 수칙 1번으로 무엇보다 동물 등록하기입니다. 가장 기본 패티켓은 동물 등록인데 현재로서는 반려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반려동물에게 인식표 및 산책조를 착용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3개월 미만 등록 대상 동물은 직접 안아서 외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출할 때 배변 봉투와 물도 같이 챙길 것. 특히 강아지들은 산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헐떡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이 필요하면 물론 밖에 나가면 우리 집 강아지는 밖에 나가면 절대 물이나 다른 걸 안 먹습니다.
워낙 흥분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아주 흥분을 하는데,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저희 집 강아지는 또 사실은 이런 뭐 다른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유전적인 질환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료비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산책에 있어 주의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는 배변 봉투, 또 필요에 따라서 물이나 사료 등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외출할 때 입마개 하기인데, 원래 우리 현재 법적으로는 맹견만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맹견의 5종류만이 맹견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요. 사실은 유전적으로 처음부터 맹견이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동물 행동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든 개들이 다 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심지어는 개물림 사고는 물론 당연히 맹견이 개물림 사고가 나면 위험하죠. 얼마 전에도 또 어떤 여성분께서 맹견한테 물려서 사망하시는 사고도 있었죠. 그런데 그 개 주인을 찾지 못해서 어쨌든 법적인 처벌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건수로 따지면 소형견이 훨씬 더 많이 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 내에서 심지어 자신의 개한테 개물림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외출할 때는 만일에 우리 집 강아지가 꼭 맹견이 아니더라도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입마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 가능하면 뭐 귀엽다고 해야지 우리 집 강아지 자랑하려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용시설 또는 공용 공간 등을 가실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가능하면은 캔넬 같은 이동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타인의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 이미 다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계신 사실이죠. 그리고 끝으로 반려동물의 사회화를 통해서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회화 및 매너 교육을 유도해야 되고요. 또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반려인들이 조심하는 그런 성숙된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티개 수칙과 관련된 내용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정도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관리에 관련된 12가지의 좀 항목들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키우기 전에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려인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반려동물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마찬가지로 희, 노, 애, 락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고서 책임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여기 유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지금은 아니죠. 유기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몇 번에 거쳐서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도 외로움을 탄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양이는 워낙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데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과 사회화가 밀접해졌기 때문에 특히 사람과의 교감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불안증과 같은 그런 외로움도 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여러분들이 홀로 사는 1인 가족이다 보면 1인 가정으로서 하시다면 반려견은 좀 여러분들이 사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들과 그 조건, 가족의 조건과 상황들을 먼저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부모님 또는 내 형제 자매가 싫다고 하면 그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된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 가족 중에 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더욱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동물 알레르기도 요즘은 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특히 알레르기의 전문 내과 선생님을 찾으시면 이 알레르기도 요즘은 다 치료가 됩니다. 심지어 저희 수의대생들 중에서도요, 앞으로 수의사를 해야 되는데 강아지 알레르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데요. 알레르기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생명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반려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은 아프거나 슬프거나 또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반려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간혹 여러분들 반려동물을 한 집에서 여러 종류를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잘못되거나 비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능력 범위 내에서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또 여행을 갈 때 자, 반려동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심하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인근에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애견 호텔에서 숙박을 해주는 곳이 있다면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또 최근에는 또 관련해서 소위 그 파출식으로 와서 또 케어를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케어식으로 펫 케어도 해주는 회사들이 또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보호법을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동물보호법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Five Freedoms라 그래서 5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 5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또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어려서부터 예방접종을 맞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 컨디션에서 수의사 검진 후에 접종을 실시해야 됩니다. 기본 접종은 생후 6주 전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추가 접종은 매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맞춰야 하는 기초 접종은 동일한 병원에서 그 병원의 프로그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마다 약간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 선생님마다 또 나름 또 노하우를 가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반려동물의 백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서 좀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먼저 개의 백신 종류를 보게 되면 종합 백신으로서 DHPP
DHPPL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디스템퍼, 헤파타이티스, 파라인플루엔자, 파보바이러스, 렙토스파이라 이 5가지 종류의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HPPL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기초접종을 5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에서 3주 간격으로요. 그리고 추가 접종은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장염,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 19, 19 이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과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장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굉장히 변이 바이러스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반려동물한테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것은 기초 접종을 2회에서 3회 그리고 추가 접종은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염성 기관지염이라 그래서 케넬커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또한 기초적으로 2, 3회 그리고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광견병 굉장히 무섭죠. 이건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특히 사람한테 전염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생후 3개월 이후에 기초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또 1회씩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종플루, 인플루엔자가 있는데요. 이것도 기초 접종을 2회를 하고 추가 접종은 매년 1회씩 하도록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부 또는 외부 기생충이 있어서 특히 심장사상충증, 하트웜이라고 하죠. 그 외에 또 진드기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만 키우는 개가 아니라 산책을 많이 한다든지 또 특히 환경이 좋은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은 연중 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백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백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예방 백신 4종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광견병도 있고 또 내외부 기생충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조금 그 접종해야 될 백신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려동물과 소통하는 법입니다. 이 반려동물과 소통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특히 최근에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책자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주위에 도움을 받으실 분들에게 또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만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소통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섭취 금지물입니다. 특히 개 또는 고양이가 섭취하면 안 되는 금지물들이 이미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포도, 과일 중에서도 포도, 초콜릿, 또 우유 및 유제품 등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물 등록제인데요.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이크로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장형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외출할 때는 또 인식표를 붙여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캣맘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캣맘 길냥이 케어 시의 유의점으로서 먼저 모든 사람이 길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새끼고양이가 구조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밥을 줄 때에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때는 특히 TNR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과의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키울 때 많이 이미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중성화 수술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에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수에 따라서 수술 비용의 차이도 있고요. 이것은 원장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가능하면 중성화를 저희는 추천을 합니다. 당연히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히 암컷 같은 경우는 중성화가 조금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수술 후 비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한테서 다발하는 질환들을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심혈관계 질환은 이렇게 소형견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뇌수두증도 있고 추간판 허니아, 소위 디스크라는 거죠. 특히 닥스훈트하고 패키니즈가 다발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소형견에서 슬개골 탈구 및 골관절염이 발생한다는 것,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의 동물의 건강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동물의 관리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동물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맞춰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산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면도 체크해줘서 평상시보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너무 늘어나도 또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음수 체크를 해서 물을 갑자기 적게 마신다면 빨리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리한 활동도 금지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던 그런 방식에서 또 많이 벗어나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아지도 보면은 얼굴은 아직도 어려 보이지만 그래서 저도 가끔 착각을 합니다. 얘가 노인네라는 게 나보다 더 어르신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그 부분을 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동물병원에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장례입니다. 어차피 사람도 우리 반려동물도 끝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펜너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반려동물 사후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결국은 어떤 슬픔, 허탈, 후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안함을 굉장히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심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새끼인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미안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수명이 어차피 나보다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만일에 오래 살면 내가 더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 합리화가 아니라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펜너 신드롬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공개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말을 자꾸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상담을 요청하세요. 오히려 그게 숨기지 말고 숨기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우리 동물보호법에서 배웠듯이 동물 장묘업이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에 의뢰를 해서 화장이나 건조장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야산에다 매장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불법이고요. 그리고 또 만일에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의료 폐기물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반려동물과의 추억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또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슬퍼하시고 또 충분히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했다, 행복한 만큼 고맙다라고 해서 추억의 소중한 부분에 잘 모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이 기사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제일 큰 문제는 패티켓이다. 여러분, 패티켓 미준수 고발건이 제일 많더라. 그 중에서 동물관리 미이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동물 미등록이 제일 많다.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좀 더 행복한 반려동물과의 반려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